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에 대해 안전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 5에서 40mm,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8월 2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10만 개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 등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아예 일을 찾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청년 구직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반기 채용 시장 동향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산업 환경은 주요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우주 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우주 경쟁 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과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제 시선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밤 이제 1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 금융 정책을 다루는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고 정책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학술 행사인데요. 우리가 이 잭슨홀 미팅에 이목을 항상 집중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항상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매년 잭슨홀 미팅에는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올해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즉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이 왔다고 보기 때문이죠.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연설이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연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월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지 이런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환경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달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의사록에 공개된 연준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지표가 지금대로 계속해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 즉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미 노동부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약 30%가 줄었다라고 수정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것만큼 뜨거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고 결국 연준이 고용이 둔화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네. 또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을 주목하는 건 파월의 메시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미국 제조업 지표 또 고용 지표가 둔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해버린 이른바 블랙먼데이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그때가 지난달에 FOMC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뒤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지만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지 않습니까? 결국 9월 미국의 금리 결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10월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잭슨 홀 미팅의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우리도 통화 정책 방향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될 텐데요. 네. 한국은행은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뭘 했냐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높였고 이제 그 끝에서 반대로 경기가 꺾일 시점이 됐는데 꺾이는 속도와 폭이 부드러울 것인지 아니면은 훅 꺼져버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판단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주 전에 블랙 먼데이의 원인은 제조업이나 고용 수치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훅 꺼져버릴 거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침체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겁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견해를 밝힌 건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나 성장세는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버리면 우리 수출 실적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꺾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NH농협에서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났죠. 네, 은행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은행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게 시중은행들이거든요. 네. 이 시중은행들에서만 올해 몇 번째 지금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요. 서울시 소재하는 모 지점에서 부당 여신거래 행위가 발견됐고요. 이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117억 원가량입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아마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 행위 혐의로 감사를 받았고 이 감사를 받던 직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재는 내부 감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은행들의 올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NH농협은행에서만 올해 상반기에 3차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173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은행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우리은행 그 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20개 업체에 6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이 드러나서 이것도 문제가 됐고요. KB국민은행에서도 올해 3건의 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이 488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이 예대 마진 등으로 매년 사상 최대 수준의 수익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에 반해서 이런 식의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도 의심해볼 만한 일입니다. 네.
자,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동서울 변전소 증설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변전소를 혐오시설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전소 설치라든지 증설로 인한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등이 터져 나온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는 서울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갈등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동서울 변전소가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난 21일에 하남시가 이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적으로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사업 부지가 4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 단지이고 또 다수의 교육 시설과 연접해 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 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하남시의 불허 처분에 대해서 한전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유감 표명을 했고요. 향후에 이의제기라든지 행정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남시의 불허 결정은 사실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걸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가밀지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연일 변전소 증설에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전의 입장에서는 하남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변전소 증설이 핵심이고 오랜 기간 또 이게 공들여온 사업입니다. 정부 한전이 총 사업비 7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이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포함해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초고압 직류 사업, 이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고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 전력 설비 용량이 기존의 2기가와트에서 7기가와트로 3.5배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동서울 변전소 증설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요.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군요. 그렇죠. 난처하게 됐죠.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10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폭염도 그렇지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갈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력망의 문제는 사실 발전소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전송을 하는 이 송전선망 인프라가 부족한 게 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변전소의 증설도 역시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이런 송전선 인프라를 우리는 혐오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일은 물론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쉰다는 20, 30대 청년층의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반기 채용 시장 살펴보고요. 고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김정연 진학사 캐치 부문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20대 청년의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7월 고용률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46.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정도 감소했는데요. 네. 숫자로는 12만 7천 명 정도 줄어서 2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7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 취업이 감소한 이유가 하반기 채용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채용이 9월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 쳐도 예년에 비해서 고용률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사실 월급 많이 주는 돈 일자리, 많이 주는 곳이죠. 급여가 높은 곳이고 또는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곳, 이름을 알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소위 대기업들을 사실 선호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실 요즘 청년들 학력은 또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도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소위 월급을 많이 준 대기업의 일자리는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은 1 정도이거든요. 나머지 99%는 사실 중소기업인 거고. 그래서 대기업은 워낙 조금인 거고. 근데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좀 임금 격차가 큰 게 아무래도 원하는 일자리의 눈높이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급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뭐 평균치니까 물론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소득 그 급여의 격차가 한 2배 정도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사실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뭐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겠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요. 맞습니다. 또 이번 고용 동향을 보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이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괜찮은 일자리를 갈 게 아니라면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택을 하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차라리 그냥 쉬겠다. 네. 네, 그래서 뭐 고생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겁니다. 일명 일자리 양극화 현상인데요. 그 사실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인기 있는 기업은 경쟁이 치열해서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또 아무 기업이나 가자니 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잠시 쉬면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좀 도모하는 좀 그런 친구들이 그냥 쉰다라고 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고용 동향으로 본 청년 취업 동향을 보면 어떤 흐름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그 네카라 쿠베당토라는 얘기를 한때 한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한 2, 3년 정도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뭐 네카라 쿠베당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당근 같은 소위 핫한 IT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그런 약자거든요. 네카라 쿠베 당토. 당토. 그래서 사실은 한때 구직자들한테 이런 기업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상위에 속했었어요. 핫한 네. IT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런 IT 기업들이 최근에는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 매력들이 좀 잃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뭔가요?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좀 IT 기업들의 좀 열풍이 좀 꺼져가고 있고 실제로 채용들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하반기에는 신입 채용을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전통적인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뭐 제조 생산 업종이라든지 예. 은행 금융 업종이라든지 뭐 소위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도 좀 되어 있고 좀 안정적이고 뭐 약간 그런 기업들로 좀 다시 선호도가 옮겨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선호도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도 사실 얼마 전에 Z세대, 그러니까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공무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선호도가 되게 예. 높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9급 공무원 월급을 보면은 최저임금이랑 비교했을 때 한 월에 1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차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 바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 사실 조금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네. 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구직이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 네. 전체 일자리는 사실 뭐 부족함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균형의 문제인 거, 일자리의 불균형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좀 안정적이고 좀 급여도 좀 제대로 높게 받고 싶고 그런 쪽에 좀 눈높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에 뭐 100%가 있다면 1% 정도밖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이 1%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 인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들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좀 구직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기 때문에 구직을 미루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네.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대기업 공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채가 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소위 10대 그룹사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만 지금 공채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 한 30에서 40% 정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이나 또는 신입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을 채용으로 좀 전환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직자들이 사실 기존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채용 시즌 상반기 3월, 뭐 하반기 9월 같은 뭐 채용 시즌을 기다렸다가 공채를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규모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사실 그런 문화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상시로 수시 채용을 하고 뭐 언제 채용이 또 오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마냥 기다리게 되고 또는 뭐 내가 원했던 기업인데 내가 채용이 오픈됐다라는 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대기업들이 수시 상시 채용 방식을 더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할 때마다 빨리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신입보다는 경력 채용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제 불확실성도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또 기업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더 좀 수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을 막 졸업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 쌓냐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볼멘 소리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에서는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소위 좀 미리 기업의 좀 직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들을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턴들을 좀 많이 인턴 채용의 기회를 많이 활용하는 게 또 요즘 좀 구직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단발성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찾아가지고 본인이 경력을 직접적으로 쌓지는 않더라도 좀 유사한 경험들을 좀 많이 쌓는 게 어쨌든 구직 활동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은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흐름이 원활하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없어야 할 텐데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은 뭐 구직자들은 항상 취직이 어렵다. 네. 기업들은 항상 사람 뽑기가 어렵다. 이거는 1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뭐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고 뭐 동일한 얘기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좀 경험을 쌓더라도 이제 거기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근데 경력으로 이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대기업에 신입으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용어가 이제 중고 신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고 신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뭐 채용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중소기업은 급여나 근무 환경이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좋지 않다. 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도 보면은 이제
찾아보면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소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여 조건이 뭐 초봉이 3천 이상이나 4천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복리후생인 조건도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구직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직자들한테 아는 기업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삼성, 현대, 뭐 LG 이렇게 몇 가지 대기업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들은 좋긴 하지만 내가 아는 기업 안에서만 찾는다 그러면 사실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 것도 청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플랫폼에서 당연히 그런 좀 알짜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좀 소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채용 공고들이나 그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안내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요즘은 기업들도 또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본인들 기업을 좀 홍보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뭐 채용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찾아보면은 사실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많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아주는 거 이게 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선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고요. 네. 대기업, 공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양극화는 여전한 상황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어쨌든 양극화 현상도 있지만 결국에는 양쪽의 눈높이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밖으로 보이는 소위 드러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좀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의 좀 조건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일반적이거나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좀 희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모든 조건을 그렇게 다 대기업처럼 맞춰줄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눈높이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걸 또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방법은 그것도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괜찮은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 이런 좀 인식 전환. 그건 이제 뭐 저희 같은 채용 플랫폼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좀 괜찮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뭐 급여 조건이라든지 뭐 그다음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대기업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상시 채용을 늘린다면 취업준비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쉬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물론 그게 좋겠죠. 그게 예.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가 나는 한 방에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거보다는 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구직 시장에 좀 계단형 이직 시대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같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제 조건이 좋지 않거나 사실은 자기 직무랑 무관한 곳을 가는 거는 그렇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사실은 또 작은 회사에 가면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볼 수 있고 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서 조금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그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또 본인의 근무 조건들을 올려나가는 것도 아주 좀 좋은 방법이고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고 좀 똑똑한 구직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나만의 스펙을 쌓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장이 열리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하반기 채용 시장 대비해서 구직자들이 준비해야 될 걸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뭐 어학 성적이 필요하다든지 자격증을 몇 개 땄다든지가 이제는 기업을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잘 보지도 않고 뭐 예전처럼 자기소개서를 또 잘 쓴다든지 그것도 사실 기업들이 보지 않거든요.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입사 동기라든지 뭐
성장 환경이라든지 내 성격의 장단점 같은 약간 뻔한 얘기를 어차피 받아봤자 이 친구를 뽑아서 어디다 쓸 거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금 뭐 자격증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직무 역량 같은 거 중점적으로 좀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앞서 얘기했던 뭐 인턴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좀 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를 한 200% 활용하는 게 방법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사실 기업들도 사람 뽑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알리려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우리 기업만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연다든지 좀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컨텐츠 안에 우리 기업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 우리는 어떤 직무를 선호한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은 금방 획득할 수 있는 정보니 그런 정보들을 좀 10분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네. 뭐 아는 게 힘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언제든 좀 준비된 인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준비된 인재. 네, 쉽지 어려워요. 않은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이 언제 오픈될지 몰라요. 사실 기업들 채용이. 그러다 보니까 채용 오픈 딱 되고 나서 접수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내가 입사 지원서 쓰고 내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그럼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서 기업 채용 공고가 열리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사실 그런 친구와 닥쳐서 하는 친구들이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일본의 경우는 실업률이 최저라고 하는데요. 일본 취업처럼 해외 취업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해외 취업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좀 젊은 인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 친구들이 IT랑 엔지니어링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 유럽이나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력이 높은 뭐 동남아시아까지 사실 한국 인재들을 좀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채용 전문가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우주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사람들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곧 실현될 것처럼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바로 실현되지 않으면 금방 냉소적으로 바뀌어서 그 기술에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네. 아마도 뭐 요즘에 전기차가 좀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이제 대중의 시선 밖으로 나간 이 혁신 기술들은 차근차근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관심을 받지 않는 사이에 초기 기대치를 넘어서 한참 더 큰 발전을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갑니다. 우주 기술이 지금 딱 그 상태인데요. 정부가 우주 항공청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저께 뉴스였는데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공간의 감시와 대응을 전담하는 우주 감시단을 신설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감시단이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 같은 것들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주 기술들이 차곡차곡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어서 오늘은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상업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상업 우주요. 상업 우주라는 표현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주 경제는 민간보다는 국가나 더 구체적으로는 국방 관련 정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상업 우주 하면 약간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좀 안 맞는 예. 거죠.
이 오랜 기간 우주는 정부 기관이나 방위 산업체 정도는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비쌌거든요. 아니면 민간이라면 돈 문제가 굉장히 적은 대형 통신업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누군가가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의 궤도에 올리고 싶으면 지구상에 몇 개 안 되는 로켓 발사업체를 찾아가서 만들어달라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발사업체가 1,000억 내세요, 3,000억 내세요, 5,000억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전혀 점입니다. 알 수가 없겠죠. 그냥 그 업체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문제되지 않는 국가 아니면 아주 큰 기업 이런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출연을 합니다. 네. 위성 발사는 지난 40년 동안 비용이나 중량, 이 부피 문제 때문에 아무나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 X의 재활용 로켓 펠컨 9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펠컨 9은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 로켓이에요. 로켓의 기둥은 다 연료로 채워져 있어서 위성만 보내고 다 공중에 없어지고 마는 건데 그중에 로켓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착륙해서 정비를 거쳐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사 비용의 50%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저렴해지죠. 게다가 스페이스X는 그동안 불투명했던 이 로켓 생산 비용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비용 구조가 투명해지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효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위성 엔지니어들은 흔히 우주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만 사용해야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구식 부품인데 이게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던 부품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이나 부품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좋은 부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군요. 예,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데이터인데요. 오늘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관리를 합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우주 분야의 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용 서버팜에 접근을 하고요. 아주 보수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이런 비효율들을 모두 없애자 엄청 저렴하게 발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렴해지니까 발사 전략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아주 큰 위성 하나를 보내는 전략을 썼다면 이젠 저렴해졌으니까 정교한 소형 위성 여러 개를 쏘아오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백업할 수 있는 여러 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엔지니어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더 과감하게 기성 제품, 더 효율적이고 싼 제품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더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업자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소형 위성 업체들도 이제는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위성 발사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군요. 그렇죠. 네.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우주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미중 갈등과 같은 이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고 환경 문제들도 있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많아지면 본능적으로 찾는 게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이제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게 아주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러한 정보들이거든요. 상공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늘날의 GPS라든지 지리공간 정보, 위성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이 우주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주 관련 산업들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 경제, 상업 우주라고 하면 보통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과 같은 우주 관광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우주 경제는 GPS나 지리공간 정보, 위성 통신 기술로 인해서 확보되는 이 데이터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GPS도 우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 GPS가 사실 아주 대표적인 우주 기술이거든요. 네.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1983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007편 격추 때문에 이 기술을 전 세계가 쓸 수가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미군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1983년 9월 1일에 뉴욕에서 서울을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법 오류로 인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갑니다. 소련은 이를 서방의 정찰기로 오인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당시 이제 269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죠. 로널드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용으로 개발되던 GPS를 모든 국가의 공공재로 개발하겠다고 밝힙니다.
물론 이제 개방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개방을 했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만 이 GPS 개방으로 인해서 2019년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조 4천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를 타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GPS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음식을 시켰을 때 라이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는 것도 이 GPS 기술 예. 때문인 거죠. 실제 이제 과거에 위성을 발사하는데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그래도 소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구글 지도와 아이폰 3GS 덕분이었습니다. 아이폰 3GS가 최초의 GPS가 내장된 휴대폰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구글 지도와 GPS가 내장된 휴대폰이 결합되다 보니까 택시 호출도 가능해지고 음식 배달도 가능해지고 포켓몬고 같은 게임, 뭐 AR, 예. VR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던 겁니다. 네, 생각보다 우주 기술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예. 가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우주 기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주 기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발사 기술일 겁니다. 네. 그런데 발사는 시장하고는 크게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 10년간 우주 경제의 전체 투자액 중에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들어간 돈을 보면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 9% 가량밖에 네. 안 되는데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위성을 발사하는 이유는 위성 통신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도 이 펠컨 9과 스타쉽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지만 이들 기업의 시장 가치 대부분은 발사 사업이 아니라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잠재력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첫 번째 사례가 방송과 통신이고요. 이 지구의 한 곳에서 전화 신호나 라디오를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려면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많거든요. 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전파를 쏘는 일은 쉽습니다. 저기에 있는 위성을 조준해서 저기다만 잘 쏘면 이 전파가 아무 문제 없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기술을 우주 기술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준만 잘하면 된다면 양궁이나 사격을 잘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네. 기반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관련 기술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의 달 착륙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1960년대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우주하면 미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네. 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페이스X도 역시나 미국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우주 기술에 굉장히 선봉에 늘 있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우주 기술은 계속 침체합니다. 뭐 독일로 우리가 4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기니까 네. 네, 이런 내용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런 내용 한번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사가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입니다. 뭐 굉장히 혁신적인 그 정부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별다른 우주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우주 혁신을 전혀 이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 배정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이들이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의 예산 운영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나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사용한 방식이 원가 가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발사체나 위성을 제작할 일이 생기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방위 산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요런 로켓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가 가산 방식 하에서는요. 나사가 요구한 방식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나 돈이 더 필요한데 라고 얘기하면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체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제 시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질질 끌다가 예. 네가 너무 어려운 걸 시켜서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돈을 더 줘. 요구하게 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면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나사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방식을 바꿉니다. 고정 가격 방식이라는 걸 바꾸는데요. 이제는 나사가 특정 업체에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만을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요걸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기존의 위성
로켓 업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를 만들던 업체, 뭐 예. 다른 업체, 다른 곳에서 하던 업체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그 기술을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쟁들이 추동이 됐고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효율들이 마구 발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패컨 9과 같은 로켓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부분적 재사용만으로도 뭐 이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이러한 성과들을 나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보니까 다시 미국이 이 우주 기술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도 개발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패컨 9이 1단 추진체만 재활용하는 로켓이라면 스타쉽은 로켓 전체가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에?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착륙을 하고 또 올라갈 수 다시. 있고 이런 재활용 로켓이에요. 스타쉽은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과거 우주선 제작에 쓰이는 희귀하거나 값비싼 재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마다 운행한 비행기를 바다에 그냥 버리고요. 경납고에서 다시 새 비행기를 꺼내가지고 또 태워야 된다면 예. 그 항공료가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이제 예. 기존의 위성 발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타쉽은 전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스타쉽이 운반할 수 있는 그 양이 100톤 가까이예요. 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코끼리 150마리를 우주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돈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패컨 9으로 사람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당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당. 예. 스타쉽은 한 대 보내는데 130억 원 정도면 뭐 비교가 안 돼.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우주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 비용이 이렇게 저렴해지면 우주에서 전에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비용이 떨어지면 자본이 투자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자본을 기반으로 신흥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인프라를 대체하는 완전한 그 다른 인프라들이 등장하면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주 경제에선 이 스타쉽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장 먼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우주 정거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주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궤도를 여행하는 상품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우주정거장 사업은 아예 지구 궤도에 영구적인 전초 기지를 건설하는 건데요. 현재 우주정거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시 건설에 얼마가 들었냐면 200조 원이 투자됐어요. 200조 원이. 200조 원. 200조 원이 있으면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돈이라. 네. 그래서 매년 유지 비용만 4, 5조가 들어갑니다. 엄청 비효율적인 거죠. 네. 그런데 스타쉽이 보편화되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주에 호텔을 짓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대신에 스타쉽 자체가 호텔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침대와 아주 좋은 수건들을 갖다 놓고 네. 이제 영업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주를 발사하면 스타쉽 자체가 우주에서는 우주 정거장 역할을 그냥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상상을 해보면 우주에 공장을 짓는 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먼지나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제조 공정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초고품질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불순물이 없어야 굉장히 좋거든요. 네. 혹은 반도체 공정 같은 것들, 굉장히 정밀화되는 것들이 우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제조하는 미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는 달 표면이나 다른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그 자원을 바탕으로 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A 행성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뭘 만들고 또 B 행성으로 넘어가고 비행성에서 C행성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게다가 히토류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에서 계속 부족하게 되면 달 같은 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로 가야 되는 기회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가야 되는 유인들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태양광 발전도 가능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달에 가져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할 때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일단 대기에 의한 빛의 흡수가 없고요. 구름이 없고 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 비용이 떨어짐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우주 기반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 효율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약간 잡다하게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네.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수많은 경제 주체의 인센티브가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해당 산업이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주 산업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의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산업 초기의 언번들링입니다. 네. 모든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닭과 달걀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기철도가 처음 나왔는데 선로가 없으면 철도가 갈 데가 없어요. 전화가 처음 나왔는데 전화선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의 기술 혁신을 성공한 기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통 그 기술이 작동하기 위한 필요한 보완제를 같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퍼스트 무버의 숙명인 거죠.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주유소만큼 충전소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발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이 지구 관측 데이터 확보 목적으로 소형 위성들이 엄청 많이 쏴여지고 있는데 쏘고 나서 보니까 서버도 없었고 수요 기업들이 위성 데이터를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 교육 사업도 같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전문성 가진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 번들이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틈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산업을 생각할 때 로켓이나 위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분화된 생태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우주 산업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D의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오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성기영 아나운서가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